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읽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는 시간,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교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예.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 올해 네. 이제 한국 경제, 뭐 세계 경제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2019년도 한국 경제도 좀 전망이 박질 못해요. 좀 새해에는 좋은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새해부터 경제적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박질 못합니다. 아마 올해도 내수부진 문제와 그러니까 내수가 부진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또 글로벌 통상 마찰이 심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정부에서는 2.6%, 7% 예상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6% 달성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울하네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 참 어려워요. 제조업들이 좀 활발하게 경기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래야 고용이 촉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최저임금 인상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부진까지 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암울해요. 예, 좀 이 예상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3.7%였는데 올해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로 하향됐어요. 그러니 세계 경제도 좀 안 좋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국가들이 저금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지금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진국들이 개도국들이 상당히 신흥국들이 어려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개도국들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같이 올려야죠. 못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빠져나가죠. 이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흥국들도 아마 2019년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안 좋은 얘기를 좀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질문들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도움이 되는 또 교수님 또 이제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7탄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참 질문 그리고 댓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김혜숙님, 교수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언제쯤 집을 사야 하나요?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어느 지역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아마 2019년도에 지역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또 소폭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보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혜숙님께서는 지역을 말씀 안 하셔서 좀 곤란한데요. 그래도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요, 김혜숙님, 저희가 이런 영상이 있어요. 2019년도 전국 지역별 부동산 주택가격 전망이라는 제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 제가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어느 지역인가 밝혀주시면 또 한번 답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또 어느 정도의 자본금으로 집을 구입하실 계획인지 그 정도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준영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할 때 주택 여부에서 부모님이 주택 소유하고 있으신데 혹시 제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세대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세대원이 되겠죠? 그러면 1세대가 되는데 지금 아버님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아들은 지금 그 주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아버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청약을 하게 되면 아들 앞으로 그 1세대 2주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집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돼요.
아들이라도 그렇죠. 예. 아들이 청약을 해서 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면 아버지 집을 팔아야 된다니까 6개월 이내에 네, 그런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이런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요. 아, 분양권.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말이죠.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우대를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가점제도 상당히 수정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30세 이상이 되면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해서 단독적으로도 또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김준영님께서 지금 같이 지금 거주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따로 나와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은 그렇지.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상관은 만들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거주하느냐, 세대원이냐, 아니면 세대주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분양을 받으면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으면 아버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니까 그런 조건이 강화됐어요. 그렇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이런 내용도 잘 모르실 거예요. 좋은 정보가 됐습니다. 딘러프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예전엔 TV 먼저 켰는데 요즘엔 유튜브 김동수 TV를 먼저 봅니다. 제일 빠르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 훌륭하시네요. 이제는 지구촌 살면서 경제를 모르고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지죠. 자, 이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것 같습니다. 혹시 최질문님 PMA라고 아세요? PMA. 내가 이상한 거 잘 물어보죠? 시청자 여러분, PMA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P는 포지티브, M은 멘탈, A는 애티튜드.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니 이 선생님은 말이죠. 아침에 TV 안 켜고 이 동영상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 본다는 거. 이 경제적인 경제적인 마인드와 리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뉴스는 항상 보셨는데 이제 김동수 교수님의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이 더 빠르니까 소식통이 더 빠르니까 또 이렇게 챙겨 보시는. 그런데 소식도 빠르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또 해설해서 하니까 더 상세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소연님, 용인 수지에 19평 도시형 주택 분양 받아서 입주해서 19년 5월이면 2년 차입니다. 팔아야 될지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잘 보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용인 수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에 주택법에 나와요. 주택법의 법률에 나오는데 원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원래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아마도 그 유서연님께서는 이게 지금 원룸형 주택에 살고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19평인데 원룸형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19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원룸형 주택은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법적으로 5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면 50제곱미터 하니까 전용 면적 15평이니까 분양 면적은 한 19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아파트가 낫지. 그래서 2019년 5월이면은 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2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으니까 팔면 세금이 없겠네. 그렇군요. 양도소득세는 만약에 이소연님이 1억 5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2억에 팔았다. 5천만 원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래 가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팔아야 될지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분양받았을 때 근데 사실은 도시형 주택 이런 것은 가격이 많이 안 올라요. 그래요? 그냥 거주 목적이면 그냥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거주로 그냥 계속. 그러나 이제 조금 그 수익을 좀 얻는다면은 사실은 아파트 소형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래를 보시고 좀
주택으로 좀 그래도 수익을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쪽으로 그렇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거주 목적이면 굳이 예. 다음 질문 어린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집값이 19년 20년도에 하락세 전망일 때 주택 청약 시세도 나중에 떨어지게 되나요? 청약 넣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혼란스럽네요. 자, 이게 주택 청약도 지역이 어딘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지역을 얘기 안 했거든요. 웬만하면 시청자 여러분 항상 이런 걸 질문할 때는 그 지역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요 2019년도부터 후분양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 경기도는 후분양제가 실시되겠고요. 그런데 주택 청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을 받더라도 이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2019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제2금융권까지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자금을 확보를 하시고 청약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좀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영상만 계속 보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꼭 올릴 때 지역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역. 그래야 지역 분석이 되니까요. 좀 디테일한 좀 설명을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역 꼭 얘기해 주셨으면 우리가 부동산 분석에도요. 법률적인 분석도 있지만 지역 분석이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수익 분석이 나오거든. 시청자 여러분들 꼭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센스타님 왕년에 잘 나간 거 아무 소용없어요 라고 하실 때 너무 귀엽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센스타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와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인생의 성공자가 분명히 될 겁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꽤 길어요 이분. 그러네. 호러호님, 호러호 159님. 자,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인 26살 의료기사입니다.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세후 월급 2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올해 4월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월급 인상은 없고 최저임금이 오를 때 따른 월급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아 계약 기간을 채운 후 퇴사하고 군무원이나 손해사정사를 준비해볼까 합니다. 군무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 선발 인원이 느는 만큼 시험 합격에 유리할 것 같고 월급이 작긴 하지만 경제 상황에 휘둘림이 적은 안정적인 직장이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손해사정사는 적성검사에서 나온 직업이었는데 학교 선배가 저처럼 의료기사로 활동하다가 신체 손해사정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소득도 많이 증가하였고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경제 불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직장에서 나와 새로운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특히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쪽으로 간다면 경제 상황에 좀 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예금 1,000만 원 정도 소유하고 있을 것 같고요. 군무원은 올해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여 10월 말쯤에 합격 발표가 날 것 같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없어도 손해사정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여 4월부터 바로 자회사를 목표로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2019년 경제 불황이 예상되니 일단 현재 직장에서 조금 경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직을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직을 도전한다면 군무원과 손해사정사 중에서 어떤 것을 추천하시는지 김동수님의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자세한 질문과 또 그 열정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26세이면 젊은 나이 아닌가요? 청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라고 봅니다. 경제력.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신체도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예, 죽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돈이 없으면 굶죠. 그래요? 죽은 삶이야. 예, 예.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료기사를 지금 하시면서 네, 지금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군무원이라든가 또 손해사정사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자신감 있을 때 네? 네. 직장을 그만두고 집중적으로 실력 발휘해서 또 합격을 하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조건 예. 그냥 관두고 뭐 공부만 하겠다. 이거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경제력이 있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어? 경제력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네. 공부하다가 용돈 떨어지면 힘 빠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직장, 의료기사도 좋은 직장이에요, 사실은. 네. 그 의료기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적성이 안 맞아서 군무원이라든가 손해사정이 되겠다고 하는데 시간 나는 대로 일단은 학습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을 가잖아요. 네. 그런데 조기퇴직하는 거야. 조기퇴직. 예, 예. 그러니까 명예퇴직도 조기퇴직인데 예. 우리나라 조기퇴직 평균 연령이 49점 몇 세더라고. 50세가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50세가 안 돼가지고 다시 재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도 말이죠. 재취업이 안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겠고 예. 가족들 부양가족 살려야 되겠고 하니까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3D? 네, 3D 업종.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주유 넣는 거 이런 거. 힘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응? 그렇죠. 그런 거 종사하는 사람들 예. 많이 있어요. 예,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만두지 마시고요. 직장 다니시면서 시간 나는 대로 네.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 개발 하셔야 됩니다. 자기 개발.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군무원 준비도 하시고 또 손해사정사 준비도 하시고 아직은 26세는 젊거든요. 예, 그렇죠. 만약에 맘먹게 달렸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자기 개발할 수 있으니까 네. 힘내시고요.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길님. 자, 영상 잘 보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흥구 공세동 신축 빌라를 보고 있는데 월세 사느니 차라리 구매하려고 하는데 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빌라, 자, 아직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네. 매수 타이밍 아니고 계속 지켜보시고요. 네. 그런데 빌라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앞으로.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네. 가격이 어느 지역이든. 그러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특정 지역에 네. 재개발 지역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나 빌라 같은 건 올라가지 않는데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좀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그 기흥구 공세동에 보니까 예. 휴먼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탑실 대주 피올에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런 단지에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세에 아무래도 예. 빌라보다 아파트가 좀 비싸긴 한데 예. 그래도 빌라를 취득하신다 하더라도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고 좀 지켰다가 2019년도 하반기 정도 한번 취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세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예. 예. 이분께서는 뭐 거주 목적이면 빌라도 나쁘지. 그렇죠. 예. 그냥.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냥 예. 거주 목적이면 예, 예.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죠. 뭐. 예, 예. 닉스 하이님. 압류 통장에 잘못 입금한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야. 내가 이제 얘기해 볼게요. 예. 본인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면 네. 돈 못 찾아요. 내가 뭐 세금을 못 냈거나 뭐 예. 했으면 채권자가 압류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절대 못 찾지. 그런데 예.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제3자한테 압류된 통장한테 잘못 송금을 했다. 예, 예. 그러면 바로 은행에 통화를 해서 예. 은행에서 그 압류된 사람한테 통화를 해서 네. 인출할 수 있는가 은행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 만약에 상대방이 무통장 거래를 하고 있다던가 예. 상대방이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로 이민 가서 연락이 안 되면 예, 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송금을 잘못하게 되면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 통장인지 본인이 상대방에다 돈을 보냈는데 압류된 건지 본인 통장이라고 하면은 압류 이제 해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나중에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해제되면 찾을 수 그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죠. 강현숙님,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안산은 집을 언제쯤 사야 할까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도 2019년 하반기 또는 뭐 2020년 상반기 뭐 이 정도 부동산 시황을 보시면서 그리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발품을 팔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예요?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재테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짠테크라는 거 아세요? 짠테크요. 짠테크. 짠. 짠돌이가 테크하는 거. 짠테크. 짬. 짠테크예요? 짠테크. 예, 짠테크. 짠테크. 예.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사는 것도 짠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짠테크. 예.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발품을 팔고 임장 활동을 해라 이 말이야. 그렇군요. 그 또 이제 뭐 교수님의 이제 매주 올라가는 그 집값 동향, 그렇죠. 전국 집값 아파트 동향도 좀 관찰 한번 해보시기 계속 바랍니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 사는 타이밍을. 미스아이님, 이분께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영향도 조금 있지 않을런지요. 잘 봤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그렇죠. 뭐 시청자들을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서민층들이 빈곤층들이 살던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자꾸 중산층들이 들어오니까 환경이 좀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죠. 그럼 당연히 집세가 올라가고요.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떠나갈 수밖에 떠나갈 없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죠. 윤명교님인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질문을 두 가지를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에 대해 이해를 잘 못했어요. 매매한 지가 3년이 지났으나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것도 너무 뭐 질문이 좀 두리뭉실한데 이분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려면 유튜브에다가 양도소득세 계산법 그리고 김동수 교수 치면 제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참고로 보시고 지금 이분은 1세대 2주택이야. 그렇다면 하나의 주택을 팔면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세대 2주택자가 하나를 팔았다 그러면 기본세율의 10% 중과세가 돼요. 그리고 1세대 3주택자는 20% 중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너무 많아요. 참 집 팔기도 그래서 쉽잖아요. 지금 양도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양도 그냥 지금 질문이에요. 그냥. 질문이구나. 그리고 서울이라면 반드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해야 된다는 거. 거주해야 돼요. 그럼 거주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금 내는데 아마 양도하기 전에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좀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올려주시면 뭐 계산이 어려우시면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몇 년 보유했다. 이러면 제가 계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새벽 교수님. 그리고요. 또 유튜브에 양도소득세 계산법 해가지고 김동수 교수 치시고 또 그 신고 서식,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계산 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하셨어요. 경매 공부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면 저렴하게 잘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지식 정보화 시대니까 무료 사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유튜브에 가서 그냥 부동산 경매 김동수 교수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경매 이제 이 영상 강의를 무료로 이제 올려두셨어요. 제 강의도 있고요. 또 더 배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더 배움에 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또 거기서 김동수 교수의 그 실전 경매, 기초 강의, 중급 강의, 고급 강의
심지어 뭐 변호사라든가 공인중개사, 세무사, 이런 법무사, 전문가들이 듣는 민사집행법 판례까지도 있는데요. 제 책이 이제 실전 경매 1, 2, 3 제 책이 또 3권이 있고 또 부동산 등기법 책도 있는데 더 배움에 가시면 뭐 그런 또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강의 무료로 볼 수 있는 회원 가입만 하시면은 요즘은 뭐 지식 정보 하시다니까 정보가 얼마만큼 쏟아집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오세요. 김동수 교수 검색하시고요. 돈 주고 뭐 배울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무료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현재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이 무려 제 영상이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정말 많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또 사이트에 가서 제 영상이 뭐 수천 개 되는데 제 영상만 개인이 운영하는 영상만 뭐 1100개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은 좀 도움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시팍님. 발음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시박. 박. 발음을 PARK잖아. 박. 파크인가요? 박씨이신 것 같아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웃겨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은 장특공제를 일반 기준인 15년 이상 최고 3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9.13 대책에 있었는데 개정세법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아니에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요. 2019년, 2020년이 아니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게 뭐냐면 토지라든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10% 공제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30% 했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3년에서 4년 보유하면 6%, 4년에서 5년은 8%, 5년에서 6년은 10%. 그러니까 1년에 2%씩 공제하는 거지요. 그래서 15년이면 최고 30%. 30%.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부터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고 30%까지 공제되는 것이 2019년 1월 1일부터가 되겠고요. 또 현재는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주택은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도 참고로 알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정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경매 방법이나 주의사항 영상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요청을 좀 해주셨네요. 혹시 우리 그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요즘은 재테크 시대이기 때문에요. 20대, 30대 젊은이들도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에도 끝이 없어요, 지식이. 뭐 1년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요. 끝이 없습니다. 물건마다 분석이 다른데 혹시 우리 김동수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국적으로 어떤 부동산 경매를 분석하는데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거기다 사건 번호, 예를 들면 2018 타경 3635 그리고 가로 열고 지역,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거 올려주셔서 이 물건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올리면 제가 즉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10년 들어서 약속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건 번호 있잖아요. 뭐 2018 타경 뭐 2753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 물건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또 올려드리고 디테일한 내용들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궁금하신 경매 관련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양시루님, 둘리의 고길동님이 떠오르는 친근한 분. 그 둘리 아시죠? 아기 공룡 둘리. 거기 이제 고길동. 둘리. 굉장히 지금 이제 보니까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친근한 분? 친근하시다고 이제 만화 캐릭터처럼 친근하시다고. 감사합니다. JNHES님,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막바지에 언급하신 것처럼
매수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려면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일반인들은 실거래가 정도만 보는 듯해서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면 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다세대 토지 다 실거래가 조사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전국 예. 주택가격 분석하니까 그때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거래가가 가장 중요하죠. 실거래가. 예. 이형춘님 혹시 바젤3 체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젤3라는 게 있었고요. 예. 2라는 게 있었고 바젤 1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바젤은요. 네.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바젤. 스위스 도시. 스위스 도시. 그래서 이곳에는 뭐가 있느냐? 스위스 바젤에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 사무국이 있는 곳이 바젤입니다. 그래서 바젤 3는 은행에서 자본 규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렵네요. 은행 자본 규제 기준인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BIS라는 게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있어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금자들이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또 융자해 주잖아. 그러나 은행에서는 항상 일정한 금액을 메인테인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법률로 국제결제은행에서는 8%인가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자금을 좀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금한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자 예금 내가 100억 했는데 50억 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50억 현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줄 수 있어야죠. 줘야지. 그런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바젤 3예요.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게 바젤이라고 하는 스위스 바젤 도시에 있는 곳이야. 그렇군요. 자, 이 질문 요지가 좀 대단하시네.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네. 이 수준이 점점 높아지시면. 그러면 제 수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서로 업 하는 거예요. 윈윈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좋은 정보. 또 우리 최질문님도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또 배우고 있어요. 또 이렇게 질문과 이게 답변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있네요. 강전기님. 자, 검찰에다 물어봤는데 약식 기소는 집행유예한 적이 없다 등 도입이 됐는지조차 모르던데요. 라는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그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이라는 영상 촬영하신 거에 대한 댓글이에요. 제가 이거 기억이 나네. 우리나라 형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 260조는요. 폭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내가 벌금을 만약에 검찰에서 5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못 내잖아요. 그랬을 때 올해 법이 개정돼서 형법이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을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벌금 낼 수가 없을 상황이라면 집행유예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집행유예를 6개월 받았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내가 벌금은 안 내더라도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야 돼. 만약에 어떤 또 범죄 행위를 했다면 사건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사건이 없어야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게 2018년도 1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요. 아마 이게 참 우리나라 법이 무려 1450개가 돼. 그러니 공무원들이 다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검찰에 물어봤는데 검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 검찰 공무원이 이런 걸 다 알겠습니까? 잘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행유예 벌금을 받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 경제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벌금을 집행유예로 전환해주는 형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를 도입했다 이거야.
그러니 이게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검찰 공무원이 이걸 다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알 수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검찰 관계자도. 예. 뭐 도입이 뭐 됐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날뛰는 푸들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000원 하던 된장찌개가 8,000원으로 올랐으니 1%가 아니고 14%입니다. 아마 50조 푸는 바람에 물가가 오른 것 아닐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해설 기대됩니다. 이야, 이거 뭐 너무나 방대한데요. 네. 7,000원 된장찌개가 8,000원 됐다. 그러니 그 된장집을 운영하는 식당에서는요, 예. 인건비 나가지요. 예. 최저임금 올라가서 인건비 나가잖아요. 예. 또 집세 나가지요. 예. 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가지고 농산품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재료가. 그러니 7,000원 받아가지고는 영업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8,000원 올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이들은 뭐 이렇다 하더라도. 예. 근데 날뛰는 푸들님이 지금 50조를 푸는 바람에 물가가 올라간 거 아닐까요? 예. 그 50조가 어디에서 투입된지 아세요? 국가예산 중에? 정부가 말이죠. 예. 도시재생 그 시범 사업지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50조를 예. 투입해가지고 예. 풀었는데 예.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아하. 그게 이제 최저임금 올린 게 예. 소득 주도 성장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2년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들은 야 시간당 임금이 올랐어? 좋았지. 예, 당시에는. 그런데 자영업자가 운영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다 못 써. 예.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부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최저시급도 이제 점차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 하는데 50조를 투입했는데 우리 서민들한테는 어떤 그 영향을 못 미치죠. 예, 50조가 뭐 투입이 됐다는 것만 알고 우리 그 서민들은 피부로 뭐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예. 예. 물가 상승만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참 안 좋습니다. 모든 뭐 서민 물가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야, 된장찌개가 8,000원이면은 야, 어떻게 밖에서 밥 사 먹기가 무섭습니다. 이제 도시락 싸가는 또 시대가 올 거예요. 이러면 또 당연히 내수가 부진되죠.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참 구조적으로 참 어려워요. 안 좋습니다. 예.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요. 공부만 해서 스카이라 불리는 학교 나오면 뭐예요? 직업이 없는데. 은근 이런 사람 많은데 정부에서 알기는 않아. 예. 알겠죠. 예. 요즘 스카이를 나와도 예. 실업자가 많아요. 뭐 요즘 서울대를 나와도 지금 뭐 실업자가 50% 하잖아요. 뭐 서울대 나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사람도 봤어요. 요즘은 고등학교를 나오나 대학교를 나오나 대학원을 나와나 박사학위를 따나 지적 수준이 동일한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면 뭐 인터넷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온라인 시절이 없을 때는 아는 분들이 어떤 지적 욕구가 높아지니까 이런 학습 욕구가 높았는데 지금은 뭐 평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측에서는 또 이런 뭐 학력도 중요하지만 좀 경력을 좀 우대하는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스카이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다 합시다. 근데 대기업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40대 중반에 50대 중반에 나와서 뭐 자영업에서 성공하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중간에 퇴직해가지고 재취업이 안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주유소에서 근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없어요. 뭐 어떤 일이든 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말이죠. 20대들 고용률보다 60대 고용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르시는구나. 지금 60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퇴직했거든요. 그럼 부양가족 먹이 살리니까 뭐 3D 업종이고 아무 일을 하는 거야. 그래 고용률이 올라가는데 지금 20대 고용률은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지금 고용위기가 왔어요. 그러니 앞으로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기업을 가고자 하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고서 지금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가의 크나큰 손실이라고. 인재들이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런 공무원 되겠다는 공부만 하고 있고 대기업 가겠다는 공부만 하고 있다고.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말이죠. 대학은 정말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만 대학을 가야지 너도 나도 대학 가면 발전이 없어요. 차라리 고등학교만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기술을 배우고요. 예. 제조업에 가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저는 산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네, 저는 미래 트렌드를 좀 알거든요. 현 교육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 교육제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 4년 뒤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4, 50개가 문을 닫게 됩니다. 3, 4년 뒤에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19년인데 2021년, 22년 앞으로 3, 4년 뒤에 전국에 4, 50개 종합대학이 문을 닫는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생이 없어서. 대학생이 입학 인원이 없으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 폐교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고등교육법에 일정 수의 학생이 안 되면은 학생 수가 들어와야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폐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도 굉장히 문을 많이 지금도 문 닫고 있습니다. 대학이 또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요. 또 일을 할 때는 또 그 전문 자격증도 있고. 그러면. 전문도.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 활동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지적인 지식을 좀 배우고 싶으면 야간 대학이 있고요. 요즘은 원격 대학, 디지털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학원도 갈 수 있고 뭐 석사, 박사 공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한테 신세질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다. 주경야독이군요. 그러면요. 소구 강숙자님, 부산 집값 동향에 대해 말해주세요라는 요청 댓글이네요. 너무 포괄적인데요. 제가 부산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에 부산 지역은 역시 대출 규제 강화되고 정부 9.13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산 지역도 구마다 달라요. 구마다 다른데 2019년도 부산 지역은 하락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이 될 거고요. 지금 현 시점입니다. 2019년 1월 지금 현재 시점에 부산 지역은 하락폭이 축소가 아니라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계속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습니다. 그렇군요. 5주차 2018년 12월 5주차 전국 주택가격 동향할 때 부산 지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부산 지역은 하락이 확대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주시해가면서요. 잘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월 1주차 집값 동향 또 하실 거잖아요. 그거 영상을 또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은철님, 교수님 농지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면제되었습니다. 2, 3년 뒤에 농지를 증여받을 때도 면제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농지를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니까 막 5천만 원이 안 갈 것 같아. 개별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5천이야. 그런데 5천이 줄 때마다 5천이 아니라 10년 통산이야.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4천만 원 농지를 줬다. 그러면 갭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네요. 2, 3년 후에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 1,000만 원 증여.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또 5천만 원 줬다. 그러면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있어요. 5천만 원을 이번에 증여받고 10년 뒤에 5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 없어. 그게 이제 단위가 10년 단위니까. 10년 단위니까. 근데 아마 얼마 처음에 줄 때 얼마를 증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 3년 후에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금액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금액을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형이 동생한테 주었다. 그건 친족이거든. 그러면 1,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또 형은 또 이제 부모님이랑 또 다르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데 미성년자한테 증여하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 미성년자는 이게 이제 달라요.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시면 세금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유튜브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시청자분들 이제 이런 집값, 뭐 농지 이런 거 세금까지 계산해 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저 뭐 지금 우리 최질문이 말씀하셨는데, 예. 저 세금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올려주세요. 내가 취득가액이 얼마다.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세를 얼마를 냈다. 내가 이번에 양도가액이 얼마다. 그리고 몇 년 보유했다.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제가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청자들과 소위 인터액팅, 예. 소통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뭐 얼마든지 해주세요. 댓글이 굉장히 많아지면 어떡해요? 상관없습니다.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건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모든 세금에 관련된 것 질의하시면 질의할 때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증여세 하면은 그 증여가액이 얼마다. 예.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런 겁니다. 내가 양도가액이 얼마다. 네? 네. 이번에 판 금액이 얼마다. 내가 사왔던 금액은 얼마다. 취득가액은 얼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취득한 이후에 내가 건물을 뭐 수리를 했다. 자본적 지출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런 거. 네? 또 양도할 때 직접 양도 비용이 뭐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를 얼마를 줬다. 또 취득할 때 법무사한테 얼마를 줬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몇 년 보유했다. 보유기간. 보유기간. 몇 년 보유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보유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제가 세금을 계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력 배양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원하시면은 신고하는 서식까지 제가 같이 한번 실습하는 실습 시간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뭐 이 정도는 정보화 시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거 얼마나 또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이거 재능 기부 아니겠어요? 재능 기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나라 이제 전무 집단, 예를 들어서 법률 소송 사건은 이제 누구한테 가죠? 변호사. 네. 예. 등기 업무는 누구한테 가죠? 법무사. 예. 세금 신고할 때 누구한테 가죠? 세무사. 예. 회계감사는 회계사한테 가는 거야. 예. 또 직업에 관련된 거는 직업 상담사. 네네, 그렇죠. 또 노무에 관련된 거 있죠. 근로시간에 대한 거, 노무사. 퇴직금, 노무사. 뭐 이런 건데 또 행정 업무는 행정사. 예. 뭐 이런 건데 저는 늘 평생을 이런 그 라이센스 수험생들을 참 수만을 배양시켰습니다. 네, 많이 가르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지식을 함양시키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보람을 좀 많이 느끼겠습니다. 거의 재능 쪽에서는 기부 천사세요. 예. 자, 호주님. 유일하게 울나라 정확하신 평론가신 분. 부동산 예언자. 좋아요 꾹. 예언자는 아니죠. 여러분 뭐 예언자 이런 얘기 했는데요. 미래학자들이 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미래학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세상을 떠나셨죠. 지금은? 2, 3년 전에 떠나셨는데 참 그때 참 가슴이 좀 아팠어요. 피터 드러크 교수님입니다. 피터 드러크 교수님? 네, 미래학자. 미래학자이면서 경영학자인데 피터 드러크 교수님인데 저는 그분 책을 참 많이 봤어요. 원서도 많이 봤고 또 번역서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그분 책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Last Society. 생전에 쓰신 책인데 다음 사회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런데 배움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강의 없는 날은 막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합니다. 호이호이님. 안녕하세요. 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너무 어려워 폐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2006년 10월에 들어왔는데 지금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상가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데 지금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2006년도에 들어갔으니까 10월에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1년이잖아요. 계속 연장됐잖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9년 올해가
10월이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되겠네. 그렇죠. 응? 예.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나 어려우니까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네. 통고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나 나가겠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인이 말이죠. 네.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어요. 3개월.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기간이 10월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야기했어. 나가겠다고. 6월 달쯤에. 아니지 이제 미리 이야기했어. 예. 지금 얘기했대잖아. 지금 예.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네. 보증금 받으면 나가는데 네. 지금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온대잖아. 그렇죠. 집 보러 온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일단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예. 3개월이 지나면 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요 혹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얻어서 네.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도 있어요.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주는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예. 그게 이제 법조항에 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네. 임대차 종료까지 그 본인 임차인이 네. 주선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데 권리금 2천만 원 받았다. 네. 라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네. 임대인은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4의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구해보세요. 새로운 임차인을. 네, 뭐 호이호이님께서는 뭐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그렇죠. 예. 보증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예, 내 보증금 내가 받는 거니까. 예. 방배님, 전세입자입니다. 만기가 되어 가는데 이사 간다고 알렸고 집주인은 반전세를 고집하고 지금보다 오히려 월세를 더 올려서 내놨어요. 만기일은 20일 정도 남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 후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야 하나요? 이렇게 또 집 관련해서 전세입자. 이거는 이제 주택이니까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네. 임차인은 네. 계약기간 2년이 아니야 2년. 2년이죠. 그런데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네. 임대인에게 이제 나 그만 살고 나가겠습니다. 예. 라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돼요. 예. 나가겠다고? 예.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죠.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니까 보증금 못 주겠다. 예,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럴 때 이사 가면 안 돼요. 임차인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집을 비우면 안 돼. 비우면 안 돼. 예. 일부라도 물건이 있어야 돼. 만약에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예. 대항력 상실이야. 아하.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지방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는 어떤 조건이냐?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돼야 돼. 2년이. 그런데도 보증금을 안 주면 네. 이사 가면 안 돼. 거기서 그냥 계속 버텨야 돼.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된다면 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예. 그 집주인의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등기부에 올라가면 이사를 가도 돼. 그래야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그렇군요. 네. 그래야 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참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예. 거기서 거주를 해야 돼. 네, 무조건 거주는.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예. 대항력 상실이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영상 많이 했죠. 예. 판례도 했었고요. 예, 그런 영상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참고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김동수 교수를 치면 돼요. 반드시 김동수가 들어가야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 김동수 교수 치면 다양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예,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지짱님, 상속자가 아닌 형제들이 유품 정리 후 상속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자, 지금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품을 가져갔구나. 네, 그런가 봐요. 골동품을 가져갔다거나. 예, 형제들이. 뭘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그래? 피상속인. 네.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 예. 그러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돼 있어요. 예.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포괄 승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지금 유품을 정리해서 뭔가 가져갔구나. 예, 상속자에게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예,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재산 가치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부당한 이득을 취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달라 말이지. 우리 아버지 유품 달라. 응? 그런데 안 준다. 그러면은 법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가야겠군요. 법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부당하게 네가 편취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또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돼요. 선임해야겠고요. 또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나홀로 소송할 수 있어요. 나홀로 소송. 언젠가 이것도 기회 있으면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소송 문제도 법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적 문제.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는 신청 취지가 있어. 취지 또 신청에 대한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서식을 한번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 할 게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하실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언제든지 애로사항 있으면 올려주시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또 정보들 또 알게 되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생각들도 갖고 계신지 또 시청자분들이 또 그런 시간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늘 김동수 유튜브와 소통하면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디든지 올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MOISO 한글로 풀이하면 모이소잖아요. 모이소. MOISO 미팅. 미팅. 미팅 만났어? O 오프닝 서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만났어? I 인터액팅 서로 소통하는 거야. 그리고 S는 쉐어링 서로 나눈다 이거야. 조그마한 비스켓도 나눠 먹는다 이거지. 쉐어링하고 마지막에 김동수 유튜브 가족들을 하고 오가나이제이션. 기구 조직. 그래서 우리 모이소 클럽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어? 근데 언제 기회 되면 말이죠. 2019년도 새 아침이지만 오프라인에서 한번 그 만남의 시간 갖는 것도 어때요? 우리 유튜브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서로 슬픈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가정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애로사항도 나누고 서로 정말 그런 정말 친밀감 있게 말이죠. 우리 삶의 애환도 나눠보고 말이죠. 궁금증도 물어보고 이런 시간 가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데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 시간에서 한번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인사하면서 마무리하죠. 자, 시청자 여러분 늘 김동수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